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산에듀 강사 권동성입니다. 이번 강의는 우리 조명공학 첫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오리엔테이션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 보았듯이 이 조명공학이 굉장히 중요한 전기응용 및 공사재료라는 과목에서 조명공학이라는 단원이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조명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고 계신 곳에 있는 그런 장소에 있는 조명 어떤 것이 있죠? 일단은 책상을 비추고 있는 스탠드가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은 사무실이라든지 그런 독서실 아니면 도서관에서 여러분이 공부하기 편하도록 좀 비추고 있는 뭐 어떤 조명, LED 등, 형광등 등이 있겠죠. 그렇죠. 물론 이제 형광등보다 LED 등을 더 많이 사용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조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조명을 조금 더 자세히 분석하고 파악하는 그런 단원이 이 조명공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그런 궁금증 없으십니까? 어떤 거냐면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는데 이 공원 옆에 보시면 가로등들이 이렇게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는 거죠. 저 가로등은 왜 그 옆에 있는 가로등보다 조금 어두울까? 이런 궁금증 없으세요? 아니면은 여러분이 운전을 하거나 또는 옆에 조수석에 타고 있을 때 분명히 차가 파란색 아니면 흰색 이런 차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터널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주황색으로 바뀌잖아요. 갑자기 왜 색이 바뀌지? 이런 궁금증 없으세요? 저만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이런 궁금증들을 조금 더 해소하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조명공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떠나볼까요? 준비되셨어요? 좋습니다. 한번 떠나볼까요? 자, 조명공학 개요에 들어가기에 앞서 빛과 전자기파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빛의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뭐라고 적혀 있나요? 가시광선이라고 적혀 있죠. 우리가 딱 물체를 바라봤을 때 이 물체를 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가시광선 안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이 감지할 수 있는 그런 빛을 파장의 범위를 가시광선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 왼쪽에 자외선이 있고 오른쪽에 적외선이 있는데요. 각각 파장이 어떻게 되냐면 380 나노미터 이하. 이게 글자가 조금 작게 보이실 거예요. 교재 참고하세요. 자, 그리고 적외선 보시면 780 나노미터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노미터라고 하는 게 굉장히 작은 단위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터라고 한다면 우리가 센티미터는 뭡니까? 10의 마이너스 제곱미터잖아요. 자, 밀리미터는 뭐예요? 10의 마이너스 세제곱미터죠. 그러면은 이어서 마이크로미터는요? 10의 마이너스 6제곱미터. 마지막으로 나노미터는 뭐냐면 10의 마이너스 9제곱미터가 됩니다. 굉장히 작은 수치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로축이 이제 밑에 있는 축이 파장을 나타내는 건데요. 단위는 미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16제곱부터 여기 보시면 10의 8제곱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왼쪽은 뭐예요? 파장이 작은 거. 이 오른쪽은 뭡니까? 파장이 큰 것을 말하죠. 그 중에서 이렇게 380 나노미터 이하는 자외선이라고 부르고요. 780 나노미터 이상은 적외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왼쪽은 무슨 색이에요? 지금 파란색이랑 조금 섞여서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이쪽은 보라색입니다. 이것을 자색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보라색 바깥에 있다라고 해서 자외선이라고 하고요. 이쪽은 빨간색이죠. 적색 바깥에 있다라고 해서 적외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시광선, 자외선, 적외선 등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 전에 잠깐 보자면 파장의 범위에 따른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코스믹선, 감마선, 엑스레이, 자외선, 적외선, 마이크로웨이브, 레이더, 텔레비전, MMR, 라디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뭐 엑스레이나 감마선 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굉장히 크잖아요. 즉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크고요. 파장이 길수록 그것에 비해 에너지는 낮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가시광선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결국에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것은 380에서 780 나노미터 사이에 파장을 가지는 전자기파를 우리가 가시광선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 우리 눈에 가장 편안함을 주는 가시광선을 꼽아라 라고 하면 어디 부분이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중간 부분. 여기가 약 몇 나노미터냐면은 555 나노미터가 돼요. 근데 이게 무슨 색이냐?
이걸 녹색이라고 합니다. 또는 황색과 녹색 사이에 있다라고 해서 황록색이라고도 하는데 황록색 또는 녹색으로 보시면 돼요. 우리가 예전에 이런 것이 좀 유행을 했어요. 눈의 피로를 조금 덜어주는 그런 배경화면 무슨 색으로 했냐면 연두색, 초록색 이런 것으로 좀 해놨습니다. 아니면 숲을 좀 보면은 눈의 피로가 풀린다고 하죠. 자, 그런 것이 유행했을 만큼 우리 가시광선의 이 중간에 위치한 555나노미터의 녹색, 황록색이 눈에 편안함을 주는 파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리 신호등 보면 초록색 보면 굉장히 안정적인 조금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렇죠? 자, 어쨌든 가시광선은 여기 사이에 있는 파장을 가지는 가시광선, 전자기파고요. 자, 그다음에 자외선은요, 380나노미터 이하의 파장을 가지는 전자기파를 뭐라고 한다고요? 자외선이라고 한다고. 근데 자외선이라고 하는 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태양빛,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자외선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얼굴에 무엇을 바릅니까? 선크림을 바르게 되죠. 그 선크림을 바르는 이유는 뭐예요? 그만큼 더 피해가 크기 때문에. 굉장히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선크림을 바르게 되죠. 자외선은 화학, 살균, 형광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외선은 형광 물질을 통해서 조금 더 빛을 발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기도 해요. 그런 점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살균작용이라든지 비타민 D도 우리가 생성하는 화학작용도 한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적외선입니다. 적외선도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적외선 건조라든지 적외선 가열, 우리 뭐 빨간 이렇게 열 가해주는 그런 의료용품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외선도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적외선은 780나노미터 이상의 전자기파를 말하게 되고요. 치료라든지 센서, 통신, 카메라, 화폐 문서 위조 검사, 적외선 건조 및 가열 등의 응용이 되죠. 우리 이렇게 열감지 카메라는 적외선으로 보는 거잖아요. 적외선으로 딱 보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뜨거운지 차가운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카메라에도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전자기파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렇죠? 전자파의 성질을 좀 볼 건데 우리 전자파의 성질을 볼 때 일반적으로 공기 중, 진공 중에서 이 전자파의 속도를 빛의 속도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빛의 속도를 보통 C라고 표현을 해요. C, 빛의 속도, 광속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 이거는 일반적으로 어떤 크기냐면은 공기나 진공 중에서 3 곱하기 10의 8제곱 미터 퍼 세컨즈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근데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파장 곱하기 주파수가 됩니다. 뭐라고요? 파장 곱하기 주파수는 뭐라고요? 빛의 속도, 즉 전자파의 속도라고 표현을 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값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정리를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파장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기가 속도잖아요. 그럼 V로 한번 나타내보면 주파수분의 속도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한 번 더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전자파의 성질 보시면 첫 번째는 진공 중에서 빛은 어때요? 쭉 직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광학적 밀도가 다른 매질을 통과하면 반사나 굴절이 일어난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빛을 이렇게 레이저 같은 거를 물에다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물을 통해서 매질이 달라지니까 굴절이 일어나게 되죠. 자, 그런 것도 관찰을 어렸을 때부터 할 수 있었습니다. 자, 밀도가 다른 매질을 통과했을 때 속도와 파장은 변하지만 속도 달라질 수 있겠죠. 자, 근데 주파수는 어때요? 주파수는 일정하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세 번째는 공기 또는 진공 속에서의 속도는 3에서 10의 8제곱, 3 곱하기 10의 8제곱 미터 퍼 세컨즈로 일정하다라는 것을 좀 특징으로 갖고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물체를 잘 보기 위한 조명의 조건이에요. 어떻게 하면 물체를 조금 더 잘 볼 수 있을까요? 그런 조명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당연한 말들을 좀 써놓은 것 같지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는 충분히 밝아야 돼요. 우리가 어두운 곳을 보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렇게 주변이 밝고 예를 들어 낮에 동굴 탐험을 간다고 한다면 낮에 밖에 바다 쪽은 어때요? 굉장히 밝죠. 그런데 이 바다 쪽에서 밝은 쪽에서 동굴 안을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저기는 어둡잖아요. 그러면 잘 보입니까, 안에가? 안 보이죠. 반대로 이 동굴 속에서 바깥쪽을 바라본다면은 이 동굴 쪽이 어둡기 때문에 바깥쪽이 좀 더 잘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썬팅도 그러한 원리죠. 두 번째는 물체의 크기가 커야 되겠습니다. 당연한 거죠. 우리가 멀리서 작은 물체를 보는 것보다 큰 물체를 보는 게 잘 보이잖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 대비가 클 것인데 대비라고 하는 거는 이게 밝기가 다른 정도를 말하게 됩니다. 거기 교재에도 적혀 있겠지만 물체와 그 주변의 밝기의 차를
우리가 대비라고 표현을 해요. 그 대비가 크면은 잘 보이게 됩니다. 특히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굴 속에서 바깥쪽 보는 것처럼요. 네 번째는 보는 시간이 길 것입니다. 이 보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가 물체를 더 잘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는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 스피드 게임 할 때, 스피드 게임이 아니죠. 스피드 레이싱 자동차 경주할 때 슝 하고 지나가면 우리가 그 차의 형태를 명확하게 보지 못하는데 자동차가 멈춰 있으면 저 자동차가 저렇게 생겼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보는 시간이 길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용어를 좀 정리를 해보고자 해요. 이 용어도 좀 정리를 하면 좋은데요. 여기 보시면 시감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감도. 시감도는 뭐냐면 어떤 에너지의 파장이 어디로 들어온대요? 눈으로 들어온대요. 눈으로 들어와서 빛으로 느껴지는 정도를 우리가 시감도라고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시감도를 보통 K라고 표현을 하고요. 복사속에 대한 광속인데 우리가 복사속과 광속은 추후에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조금 있으면 정리를 합니다. 자, 어쨌든 시감도라고 하는 거는 복사속분의 광속이라고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때 복사속의 문자도 같이 아시면 좋은데 복사속 이렇게 파이로 표현을 하고요. 광속은 F라는 것으로 표현을 한다 정도만 지금 기억하자고요. 아시겠죠? 우리가 추후에 용어 다시 정리할 겁니다. 자, 그때 단위는 LM/W라고 적혀 있는데 자, 이게 뭐냐면 루멘이라고 읽고요. LM 이것도 일단 할 겁니다. 루멘 퍼 와트라고 합니다. 와트는 우리 많이 봤죠. 전력의 단위잖아요. 루멘 퍼 와트라는 것이 시감도의 단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대 시감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가장 인체가 느끼기에 사람이 느끼기에 밝게 느껴지는 그런 감도를 우리가 최대 시감도라고 하게 되는데 그 최대 시감도는 680 루멘 퍼 와트라고 하는 것도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 시감도일 때 파장, 편안하다고 느낄 때의 그런 파장을 555 나노미터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황록색 555 나노미터라고 기억을 꼭 해주세요. 녹색으로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두 개는 문제로도 물어보기 때문에 꼭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시감도입니다. 비시감도. 비시감도는 최대 시감도에 대한 다른 파장의 시감도로 밝기의 상대적인 감각을 말하게 되는데요. 자, 비시감도라고 하는 건 다음과 같습니다. 최대 시감도 얼마라고 했죠? 680이라고 했죠. 그것에 대해 어떤 파장의 시감도를 우리가 비시감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시감도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뭔가 반대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떠한 비라는 거예요. 밝기의 상대적인 감각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것과 비슷한 용어가 뭐였었죠? 뜻이 비슷하다는 것이 아니라 조금 같은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거. 그러니까 같은 논리로 해석이 되는 거. 이거 바로 투자율과 비투자율이 있었죠. 투자율이 있다면 비투자율은 그거에 반대되는 게 아니었죠. 대비되는 거였잖아요. 상대적인 투자율. 그래서 이것도 상대적인 밝기를 비시감도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여기 보시면 파형이 하나 있는데 자, 이렇게 쭉 올라가서 아까 전에 최대 시감도일 때 파장이 얼마라고요? 555 나노미터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녹색과 황색의 중간에 있다라고 해서 여기가 555 나노미터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녹색 또는 황록색 둘 다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연색성이에요. 연색성. 연색성은 제가 초반에 설명드린 예시에서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떠한 이제 터널이 있다면 그 터널에 자동차가 들어갈 거잖아요. 근데 그 자동차의 색깔이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 터널 안에서 사용되는 조명이 있잖아요. 광원. 그 빛을 비춰주는 광원. 그 광원에 따라서 물체의 색감이 달리 보이는 성질인데 자, 터널에 차가 들어갔는데 바로 주황색으로 바뀌었죠? 그럼 그 터널에 쓰인 광원은 연색성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매우 나쁘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그것을 매우 나쁘다라고 표현할 거예요. 보통 이제 터널에 자주 사용이 되는 게 나트륨 등이라고 있게 되는데요. 이 나트륨 등은 연색성이 매우 나빠서 투과력이 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안개라든지 아니면 안개가 뿌연 그런 길가라든지 아니면 터널이라든지 이런 곳에 나트륨 등이 쓰이게 되면서 조금 더 잘 보이게 투과력이 좋게끔 해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연색성이 나쁘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트륨 등이 연색성이 가장 나쁜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연색성이 좋은 순서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습니다. 제논등, 백색 형광등, 수은등, 나트륨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제논등이라고 하는 거는 예전에 출제된 문제들을 보면은 이제 크세논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크세논 램프, 크세논 등을 보시면 저게 그냥 제논등, 제논 램프구나라는 것을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트륨 같은 경우는 이제 소듐이라고도 하죠. 소듐. 영어로 표현하면 소듐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제논등, 형광등, 수은등, 나트륨등 순으로 연색성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트륨등 어디에 이용된다고요? 터널. 아니면 안개가 자욱한 길가, 도로 이런 곳에 좀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좋습니다. 어떠신가요? 지금 약간 조명에 좀 기초를 다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이제 추후에 가면은 조금 더 공식이라든지 그런 것이 좀 응용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절대 겁먹으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전기 응용 및 공사 재료 이 과목은요. 조명공학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열이라든지 전동기, 전기 철도, 공사 재료 등이 있게 되는데 이런 것 지금 조명뿐만이 아니라 암기할 게 좀 많습니다. 하지만 겁먹으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게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도 충분히 이론 강의를 잘 들으시면은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 중요해요. 제가 전력공학에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 말씀드렸는데 전기 응용 및 공사 재료도 동일하게 자신감을 꼭 가지시고 내가 이 과목을 부수겠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눈부심이에요. 눈부심. 눈부심이라는 단어는 어렵지 않죠. 우리 눈이 부신 것을 눈부심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눈부심은 도대체 왜 생기게 될까요? 왜? 우리가 어떤 것을 봤을 때 눈부셔 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게 이유를 보면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광원의 휘도가 너무 높을 때 우리 휘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추후에 배우게 되는데 휘도라고 하는 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떤 면을 딱 바라봤을 때 예를 들어 바닥을 볼게요. 그 바닥에 어떤 조명이 바닥을 비추고 있단 말입니다. 그 조명이 바닥을 비추고 있을 때 우리가 그 바닥에 있는 그 조명에 비추는 그런 면적을 딱 봤을 때 너무 밝으면 그 눈으로 들어오는 그 밝기가 너무 밝으면 눈이 부시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많이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광원을 너무 오랫동안 바라볼 때 우리가 지금 저 위에 이제 조명들이 굉장히 많이 있게 되는데 그 조명을 오랫동안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눈을 찡그리게 돼요. 눈을 찡그리게 돼서 가끔 이제 여러분께 이렇게 설명을 하다가도 제가 이렇게 다른 곳을 보면서 이렇게 비유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가끔 거기에 조명이 저랑 눈이 마주치게 되면은 제가 여러분을 딱 바라봤을 때 약간 눈을 좀 찡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수업 도중에 눈을 좀 찡그린다라고 하는 것들은 조명 때문에 그런 거니까 조금 양해를 부탁드려요. 여러분께 찡그린 게 아니라 제 조명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조명 때문에 조금 눈을 찡그릴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도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광원을 너무 오랫동안 바라볼 때는 눈부심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눈에 들어오는 광속이 너무 많을 때 우리 자고 일어나서 기지개를 핀 다음에 커튼을 딱 젖혔어요. 그러면 햇빛이 쭉 들어옵니다. 그러면 눈이 어때요? 부셔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광속이 너무 많게 되면은 광속이라고 하는 건 그냥 빛의 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것도 눈이 부시고 시선이 딱 향한 곳에 높은 휘도의 광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눈이 부시게 되고요. 광원의 수가 너무 많으면 지금 제가 아까 설명드린 예시처럼 조명이 너무 많게 되면은 눈이 부실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눈이 어둠에 익숙해져 있다가 우리가 어두운 곳에 있다가 갑자기 누군가 불을 딱 켜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손을 가리게 되죠.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이 어둠에 익숙해져 있다가 밝은 곳에 나올 때도 눈이 부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해결 방안은 다음과 같아요. 먼저 이제 등기구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추후 배우게 되는데 이 조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조명의 어떤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배치들을 조금 고려하는 거, 그리고 조명을 조금 반간접 조명으로 대체하는 거. 우리가 추후에도 배우겠지만 조명이라고 하는 게 반간접을 쓰게 되면 어떤 거냐면요. 빛을 우리 쪽으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작업면 쪽으로 직접 비추는 게 아니라 벽이나 어떤 천장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확산이 되게끔 하는 것을 우리가 간접 또는 반간접 조명이라고 하는데 그 비율이 달라질 뿐이고 어쨌든 그런 조명을 선택하면 눈부심이 조금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광원의 주위를 밝게 하는 거. 그러니까 너무 저 광원만 밝게 빛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도 같이 밝게 해줌으로써 우리 눈부심을 조금 덜
하게끔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애초에 휘도가 낮은 광원을 사용하는 경우인데 때에 따라서는 휘도가 높은 것이 필요할 때도 있고 낮은 것이 필요할 때도 있으므로 이런 거는 조금 선택적으로 좀 해결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때요? 괜찮으세요? 우리 개념 확인 한번 풀어볼까요? 자, 가시광선 파장의 범위는 380에서 780나노미터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는 설명이죠. 맞는 설명. O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외선은 780나노미터 이상의 파장을 가지는 전자기파이다라고 했는데 자외선은요. 보라색이잖아요. 이 안쪽, 바깥쪽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780나노미터 이상은 적외선이 되겠고요. 380나노미터 이하가 자외선이 되겠습니다. 파장이 짧죠? X가 되겠고 최대 시감도일 때 파장은 555나노미터이며 황록색이다. 맞는 설명이고요. 또는 녹색이라고도 보시면 되고요. 나트륨 등의 연색성은 매우 나쁘다. 그렇기 때문에 다 주황색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OXOO라고 정답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기초를 다져놨고요. 우리가 한 단계 높은 기초로 한번 가볼게요. 저랑. 조명공학의 기초는 지금 이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5가지가 나와 있죠. 여러분이 이 5가지는 조명공학에서 빼놓을래야 빼놓을 수가 없는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첫 번째, 광속이 있고요. 광도가 있고요. 조도가 있고요. 휘도가 있고요. 광속 발산도가 있게 됩니다. 자, 광속이라고 하는 거는 F라고 씁니다. 뭐라고요? F라고 쓴다고요. 그리고 읽을 때는 단위를 어떻게 읽냐면 루멘이라고 읽습니다. 루멘. 단위 시간당 방사되는 빛의 양을 말해요. 두 번째, 광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자세히 배우게 될 거예요. 지금 앞에서는 정리만 할 거예요. 정리. 광도라고 하는 건 I라고 쓰고요. 칸델라라고 읽습니다. CD라고 안 하고 칸델라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 칸델라는 루멘 퍼 스테라디안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루멘 퍼 SR을 스테라디안이라고 읽어요. 스테라디안. 임의의 방향에 대한 빛의 양을 말하고 광원이 가지는 빛의 정도를 강도를 우리가 광도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조도라고 하는 것은 E라고 표현을 하고요. 조도는 E라고 표현하고 LX라고 적습니다. 이걸 뭐라고 읽냐면 럭스라고 읽어요. 럭스. 근데 럭스라고 하는 거는 루멘 퍼 제곱미터입니다.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제곱미터당 루멘 광속을 뭐라고 한다고요? 조도라고 한다고요. 그 다음에 pH라고도 쓰게 되는데 이거는 포트라고 있습니다. 포트는 루멘 퍼 제곱센티미터예요. 아까 전에 제곱미터였죠? 이거는 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포트는 이런 거, 럭스는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조도의 단위였고 결국에 물체의 단위 면적당 입사하는 광속, 즉 광속의 밀도를 조도라고 표현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어떤 조명이 있는데요. 이 조명이 뭐 1m 밖에 있는 벽에 어떤 조명이 이렇게 비추고 있을 때 그 벽으로 들어오는 그 광속을 우리가 조도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휘도의 휘도. 휘도는 B라고 표현합니다. B를 보시면 이제 휘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휘도는 NT라고 쓰고 SB라고도 씁니다. NT는 뭐냐면요. 칸델라 퍼 제곱미터예요. 칸델라가 뭐였죠? 광도의 단위였잖아요. 자, 그 제곱미터당 광도를 니트라고 표현을 하고요. NT라고 씁니다. 그 다음에 칸델라 퍼 제곱센티미터는 SB라고 쓰고 스틸브라고 읽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단위를 읽는 법도 잘 아셔야 되고요. 각각의 단위가 어떠한 단위를 나타내고 있는지도 좀 아시면 좋아요. 왜냐면은 특히 이 칸델라 퍼 제곱미터와 칸델라 퍼 제곱센티미터 또는 루멘 퍼 제곱미터와 루멘 퍼 제곱센티미터는 이 단위를 환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제 문제로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단위가 어떤 것과 매칭이 되는지를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휘도라고 하는 거는 아까 전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일정한 면적에 비추어지는 빛을 어떤 면적에 비추어지는 빛을 특정 각도에서 바라볼 때 우리가 여기에 비춰져 있는데 이쪽에서 바라볼 수도 있고 이쪽에서 바라볼 수도 있고 저쪽에서 바라볼 수도 있잖아요. 그때마다 다 다르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 각도마다 빛을 바라봤을 때 다른 게 일상적이에요. 일반적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내가 여기 비춰진 빛을 저기서 볼 때랑 여기서 볼 때랑 이 밝기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각도에서 바라볼 때 보이는 빛의 양을
휘도라고 표현을 한다. 눈부심의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광속 발산도는 우리가 R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거는 어떤 것과 유사할 수 있냐면 조도라는 것과 조금 유사할 수가 있어요. 자, 광속 발산도는 RLX라고 씁니다. 뭐라고요? RLX라고 써요. 근데 어떻게 읽냐? 레드럭스라고 읽습니다. 레드럭스. 아까 전에 조도는 단위 면적당 입사하는 광속을 말했어요. 즉 광원이 빛을 보냈는데 거기에 입사하는 어떤 면에 입사하는 광속을 우리가 조도라고 했다면 광속 발산도는 뭐냐면 단위 면적으로부터 반사 또는 투과되어서 발산되는 모든 광속. 그러니까 그 광원이 비추는 면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광속을 우리가 광속 발산도라고 하게 되고요. 단위는 루멘 퍼 제곱미터, 즉 조도의 단위와 동일합니다. 다만 조도는 럭스로 표현하고요. 광속 발산도는 레드럭스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도와 광속 발산도의 차이는 제가 추후에 이제 이번 강의에서 또 설명을 드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5가지만 꼭 잘 기억을 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자 기억하시고요. 단위 기억하시고요. 읽는 법 기억하시고요. 뜻은 조금 한번 읽어보기만 하세요. 아시겠죠? 잠깐 영상 멈추시고 보셔도 됩니다. 따로 정리를 하셔도 좋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저런 것들을 배우기 전에 방금 이전에 배웠던 것들을 배우기 전에 복사속, 광속, 광도 이런 것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복사속입니다. 복사속은 방사속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자, 이거는 파이로 쓰고요. 단위는 와트입니다. 와트. 즉 어떤 거예요? 전자파의 형태로 공간에 전달되는 에너지를 뭐라고 한다고요? 복사 또는 방사라고 한다고요. 근데 그 방사라고 하는 것이고 단위 시간당 전달되는 복사 에너지 또는 방사 에너지를 뭐라고 한다고요? 복사속이라고 한다고요. 또는 방사속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사의 개념도 여기서 학습할 수 있고요. 복사속에 대한 개념도 여기서 학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 시간당 전달되는 복사 에너지의 양을 물어본다면 복사속을 대답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전력량을 보시면 전력 곱하기 시간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전력이 와트라고 한다면 시간은 아워잖아요. 그럼 전력량의 단위가 와트 아워가 되는데 단위 시간당이라고 했으므로 여기를 단위 시간 T로 나눠주게 된다면 여기는 T가 없어지게 될 거고 결국에 단위가 뭐만 남아요? 와트만 남게 되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단위 시간당 에너지의 양을 물어봤기 때문에 이것을 복사속이라고 하게 되고 결국에 그 복사속에 대한 단위 또한 보시는 것처럼 와트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광속입니다. 광속은 뭐라고 쓴다고 했죠? F로 쓴다고 했죠. 근데 뭐라고 읽는다고요? 단위는 LM인데 루멘이라고 해요. 루멘. F 루멘. 그래서 몇 루멘의 광속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광원으로부터 나오는 빛의 모든 총량을 말하게 되고 즉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것이 단위 시간 동안 뿜어져 나오는 방사되는 전체의 빛의 양을 광속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냥 빛의 양을 광속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향에는 관계가 없고요. 세 번째가 이제 방향에 관계가 있는 광도입니다. 광도. 광도라고 하는 거는 단위 시간당 어느 방향의 입체각으로부터 나오는 발산 광속입니다. 자, 여기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은 우리가 라디안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셨을 거예요. 라디안이라고 하는 것은요, R분의 I입니다. 다시 라디안이라고 하는 거 말고 우리가 광도라고 하는 거 다시 접근해 볼게요. 자, 입체각이라고 하는 거는 R 제곱분에 어떻게 되냐면 면적이 돼요. 입체각은 이제 W라고 안 쓰고 오메가라고 쓰거든요. 약간 W와는 다릅니다. 오메가라고 하고요. R 제곱분의 면적이라고 표현합니다. 면적. R제곱분의 면적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면적이라고 하는 거는 겉보기 면적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 이게 구냐? 아니면은 반구냐? 아니면은 원평판이냐? 아니면 원뿔이냐? 아니면 그냥 평판 광원이냐? 라는 것에 따라서 면적이 달라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광원의 종류별로 입체각의 종류별로 우리가 요 면적이 다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뒤에 있는 표를 통해서 이 입체각을 배우게 될 건데 결국에 광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단위 시간당 어느 방향의 입체각으로부터 나오는 발산되는 광속을 광도라고 한다. 그래서 광속과 광도의 차이는 방향이 있냐 없냐 그 차이예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네 번째는 입체각입니다. 방금 배웠던 거죠. 한 점에서 바라본 면적에 대한 넓이의 정도를 말하게 되는데 입체각은 뭐냐면 R제곱분의 면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광도, 광속이 있고 입체각이 있게 되는데 자, 먼저 구광원, 점광원을 보면은 뭐라고 적혀 있어요? 4파이라고 적혀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9의 겉보기 면적은 4파이 R제곱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R제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워지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뭐만 남아요? 4파이가 남잖아요. 그래서 구광원의 입체각이 4파이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원통광원과 원주광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둘이 같은 말이고요. 자, 이거인 경우에는 파이 제곱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통이라는 말을 보면 또는 원통형 광원, 원주형 광원이라는 말을 보게 되면은 입체각이 뭐라고 기억을 해야 된다고요? 파이 제곱이라고 기억을 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평면 광원 또는 원광원이라고 보면은 원의 넓이가 뭡니까? 파이 R 제곱이죠. 파이 R 제곱을 R 제곱으로 나누면 뭐만 남습니까? 파이만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파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뿔 광원이라고 있는데 자, 원뿔 광원이라고 하는 거 원뿔 어떻게 생겼죠? 원뿔 이렇게 생겼습니다. 동의하시죠? 이렇게 생겨 약간 꽃갈 모양으로 생긴 게 원뿔이잖아요. 자, 원뿔에 이렇게 꼭지점으로부터 축이 있을 겁니다. 축. 그렇죠? 이 축에 이렇게 90도를 했을 때 이 축과 여기 빗변이 이루는 각도 여기를 우리가 세타라고 표현을 하면은 원뿔의 입체각은 오메가는 2파이의 1 코사인 세타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뿔도 굉장히 많이 자주 출제가 되거든요. 또는 원형 면에 입사되는 광원이라고 한다면 즉 광원으로부터 몇 미터 거리에 있는 원형 면에 입사되는 광원을 구할 때도 우리가 원뿔로 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뿔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때의 입체각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 세타가 어디라고요? 여기가 세타가 된다고요. 그것만 좀 잘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럴 때 입체각이 2파이 1 코사인 세타라고 했을 때 우리가 광도라고 하는 것과 광속이라고 하는 것 어떻게 된다고요? 나눠지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이러한 표를 보기 전에 한번 정리를 한 번 더 해보면은 자, 광도라고 하는 거는 단위 시간당 어느 방향의 입체각으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즉 I라고 하는 거는 D 오메가 입체각, 미소 입체각으로부터 나오는 거기서에 나오는 광속 F라고 볼 수가 있다고. 근데 일정한 광도라고 한다면 입체각으로부터 일정한 광속이 나온다고 한다면 I는 오메가 분의 F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거 광속이라고 하는 거는 F는 오메가 I라고 할 수가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공식과 이 공식은 굉장히 자주 나올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시고 여러분이 이 내용을 토대로 이 앞에 있는 표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광도가 뭐라고요? I잖아요. I가 오메가 분의 F입니다. 그래서 구광원인 경우에 4파이 분의 F가 된 거고 원통일 땐 파이 제곱분의 F가 된 거고 평면일 때는 원광원일 땐 파이 분의 F가 된 거고 원뿔일 때는 이렇게 된 겁니다. 광속은 뭐예요? F는 오메가 I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메가 I, 파이 제곱 I, 파이 I 2파이 1 코사인 세타 I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광도, 광속, 입체각을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다음에 빛을 받고 있는 작업면의 밝기 정도를 우리가 조도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사실 조도가 진짜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단위 면적당 입사되는 광속의 양을 말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1럭스가 뭐라고요? 1루멘 퍼 제곱미터. 1포트는요, 1루멘 퍼 제곱센티미터가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는 제곱미터, 여기는 제곱센티미터이니까 이걸 1포트를 럭스로 바꾸려면은 10의 4제곱을 곱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1포트 럭스와 이 관계는 어떻게 된다고요? 1포트는 10의 4제곱 럭스가 된다고요. 왜 그러죠? 여기 보시면 제곱미터가 분모에 있고요. 제곱센티미터가 분모에 있습니다. 여기를 바꾸기 위해서 제곱미터를 바꿔주면은 분모에 있기 때문에 이제 제곱이 부호가 바뀌어서 10의 4제곱으로 바뀌어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도 같이
단위 환산할 때 참고하시라고 제가 그려놓았습니다. 자, 여기는 그림은 면적 A와 이제 광속 F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결국에 조도가 이거라는 거예요. 이 면으로 광원으로부터 입사되는 총 광속의 양을 우리가 조도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조도의 면적을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광원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빛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데 이 가운데에 광원이 있고요. 이 광원이 360도로 다 빛을 내보낸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 광원으로부터 나오는 광속, 전체 광속 F라고 하는 것은 360도로 다 나가게 되니까 이 모든 면적에 다 입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모든 면적에 입사하는 빛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면적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즉, 이 조도를 계산할 때 이 면적, E는 S분의 F라고 쓰거든요. 또는 E는 A분의 F라고 쓰는데 면적당 광속이에요. 근데 이 면적이 요 면적이 아니라요. 이 광원으로부터 뻗어나가는 요 전체 면적, 여기에 해당하는 입사하는 요 면적을 말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구광원일 때 요 면적이 4파이 R제곱이 된다고요. 그 다음에 F는 뭐예요? 오메가 I잖아요. 근데 구광원이면 뭐예요? 4파이 I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뭐가 된다고요? R제곱분의 I가 되는 거예요. 4파이 지워져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왜 말씀드렸냐면은 우리가 휘도에 대해서도 배울 때 이 면적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휘도는 그 면이 빛나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면이 빛나는 정도랑 그 면으로 입사하는 광속의 밀도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휘도에서는 면적이 요 면적이거든요. 여기에 뭐 예를 들어 원으로 되어 있으면 원의 면적, 뭐 어디 직사각형이면 직사각형 면적 그것이 되는데 이 조도에서의 이 면적은 이 광원으로부터 입사하는 광속이잖아요. 즉 여기서 발생하는 평균 광속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면적에다가 광원의 면적을 대입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는 문제를 통해서 쉽게 아실 수가 있어요. 지금은 조금 어려우실 수는 있어도 문제를 통한다면은 쉽게 아실 수 있으니까 정의랑 이제 단위 환산 정도만 좀 잘 기억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적혀 있는 것처럼 E는 dA분의 dF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광속이 면적에 일정하게 입사를 한다고 한다면 E는 A분의 F라는 것이 성립을 하게 되고 자 여기서 A라고 하는 것은 광원이 구광원이면 겉보기 면적 A 4파이 R제곱이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팁에 적혀 있죠. 조명률과 효율이 고려된다면 같이 곱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사실 이거는 이제 필기 시험에서는 잘 고려되지 않고요. 실기 시험에서 이제 잘 고려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조명률과 효율 같은 경우가 자 그다음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거리 역제곱의 법칙이라는 것을 같이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전 광원으로부터 또는 구광원으로부터 빛이 발산하는 방향에서의 수직평면 조도는 전 광원의 광도에 비례하고 거리에는 반비례하는 법칙이다. 방금 전에 제가 그려드린 작성한 식에 따르면 어떻게 됐어요? E는 뭐였어요? R제곱분의 I였잖아요. 이 말은 무엇이에요? 광도가 예를 들어 일정이에요. 일정. 그러면은 조도라고 하는 거는 요 거리의 제곱에 어떻습니까? 반비례하죠. 즉 조도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광원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때요? 지금 광도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죠. 예를 들어 여기는 지금 조도가 일정하다라고 본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광도가 일정하다라고 한다면 조도도 감소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거리에는 반비례하는 법칙. 결국에 이걸 거리 역제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광도에는 비례한다는 법칙이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거리 역제곱이라고 하고요. 저 공식도 굉장히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E는 R제곱분의 I요. 자, 입사각 코사인 법칙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입사각 코사인 법칙. 자, 이거는 입사각 여현의 법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특정 이제 다른 내용에서는 여현이라고 하는데 그 여현이 우리 사인파를 정현파라고 하듯이 여기도 코사인을 여현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사각 여현의 법칙이면 이것을 나타내는 거구나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표준으로 사용이 되는 코사인을
쓰면서 입사각 코사인 법칙이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물체의 특정 면에 광속이 입사될 경우에 해당 특정 면이 얼마나 기울어져 있는지 각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법칙인데요. 이게 지금 광원입니다. 광원으로부터 빛을 이렇게 보내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빛을 보내고 있는데 여기에 수직인 법선, 요거를 우리가 EN, 법선 조도 EN이라고 하게 되고요. 여기 원래는 수직인 게 여기잖아요. 지금 빛이 이렇게 오면은 여기가 수직인데 실제 면은 어떻다고요? 면은 이만큼이 된다고요. 그러면은 원래 이거였는데 이만큼 됐으니까 얼만큼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세타만큼 기울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세타가 그럼 어디와 같냐? 여기와 같습니다. 이쪽에 있는 세타와 같아요. 즉 면의 수직인 법선 조도가 이 기울어진 면의 법선 조도와 얼만큼의 각도를 이루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입사각 코사인 법칙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2세타를 구하려고 하는데 2세타는 어떻게 구해요? 2세타는 이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를 좀 더 연장을 해서 이렇게 한다면 수직으로 한번 내려볼게요. 이렇게. 그러면은 코사인 세타는 뭡니까? 이것분의 이거죠. 맞습니까? 코사인 세타는 이것분의 이건데 2세타분의 2n이 코사인이에요. 2세타분의 2n이 코사인이면 우리가 2n을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써볼게요. 코사인 세타가 2세타분의 2n이에요. 맞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코사인 세타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상태에서 여러분 지금 그림이 살짝 잘못됐죠? 이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를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우리가 이 세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광원으로부터 여기로 수직으로 내려야 돼요. 헷갈리지 마세요. 다시. 광원이 이렇게 올 때 수직선을 이렇게 내려야 됩니다. 여기를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코사인 세타가 어떻게 되냐면 이것분의 이거가 됩니다. 그렇죠? 아까 전에 이것분의 이게 아니라 요것분의 요게 돼요. 그러면 여기가 바뀌게 되겠죠? 그럼 이거 바뀌면 2n분의 2세타가 되죠? 우리가 늘상 알고 있는 그 코사인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2세타라고 하는 거는 법선조도 곱하기 각도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게 되면은 구할 수 있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입사각 코사인 법칙이라고 한다고요. 입사각 코사인 법칙. 그래서 기울어진 면의 각도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게 되겠구나. 이 세타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또는 감소하면 감소할수록 이 각도가 달라지게 되죠. 이 값이 달라지게 되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입사각 코사인 법칙이라고 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개념 나옵니다, 여러분. 법선, 수평면, 수직면 조도가 나와요. 자, 이게 뭐냐면 여기에 점광원이 있습니다. 점으로 된 광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점 광원으로부터 쭉 뭐가 나와요? 지금 특정 세타만큼 I 세타라는 광도가 나오고 있죠. 특정 방향으로의 광속이잖아요. 광도가. 그렇죠? 자, 여기에 수직인 요 면이 어디예요? A, B가 되잖아요. 교재에 있는 것처럼. A, B가 요 광도의 수직인 면이 되는데 그 면의 수직면상 조도를 뭐라고 부르냐면 법선 조도 EN이라고 합니다. 이거 뭐라고 한다고요? 법선 조도. 그래서 앞으로 어떤 광원으로부터 면으로 속이 가고 있을 때, 광도가 왔을 때 그거의 수직인 요 면의 조도가 뭐라고요? 법선 조도라고 한다고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 광원으로부터 요 바닥에 면상으로, 바닥 또는 면이에요. 그냥 요 P점이 위치한 면상으로 이렇게 수직선을 긋습니다. 이렇게 연직선이라고 하죠. 수직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요. 그 선으로부터 이렇게 얼만큼 왔어요? D만큼 왔습니다. D미터만큼 왔어요. 그 D미터만큼 왔을 때 요 지점에 수직되는, 다시 광원으로부터 면으로 이렇게 연직선을 내리고 그 연직한 지점으로부터 이렇게 D만큼 왔을 때 수직되는 요 조도, 이거를 우리가 수평면 조도라고 합니다. 요 단어는 수평면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수직해서 D까지 와서 여기서 수직하는 면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직 개념이랑 요 수평면 조도라는 이름이 조금 상충되니까 여러분이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광원으로부터 수직으로 내려오고 거기서 D만큼 와서 거기 면의 점에서 수직으로 올라가면은 면의 조도로 올라가게 되면은 그것을 우리가 수평면 조도라고 하게 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방향은 뭐예요? 이 방향은 여기 EV라고 해서 우리가 수직면 조도라고 해요. 이건 평행하게 된다라고 해서. 그래서 단어를 그림으로 이해하세요. 단어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그려드린 것처럼 이런 그림으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뭐예요? 법선조도, 여기는 수평면조도, 여기는 수직면조도인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이 수평면조도가 일반적인 이 P점에 위치한 면의 일반적인 조도입니다. 그래서 별말 없으면 조도는 다 수평면조도라고 보시면 돼요. 뭐 면의 조도를 구하시오, 점 P점의 조도를 구하시오, 점 A점의 조도를 구하시오 하면은 모두 다 수평면조도를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리 역제곱의 법칙이랑 입사각 여현의 법칙 다 이용을 해서 구하게 되면은 법선조도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에 세타가 있단 말이에요. 세타가 이렇게. 여기도 세타예요. 여기도 세타예요. 동위각에 의해서 여기도 세타예요. 즉 수직부터 광도까지 위치한 각도가 요 각도가 되는 것이고 요 각도가 되는 것이고 요 각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H라고 하는 것을 구하면 어떻게 되냐면 먼저 법선조도 이 N이라고 하는 거는 R제곱분의 I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구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H라고 하는 수평면 조도라고 하는 거는 R제곱분의 I라는 이 N에다가 뭘 곱해줘야 돼요?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어야 돼요.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거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코사인 세타는 이것분의 이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것분의 이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H라고 하는 거는 R제곱분의 코사인, I분의 코사인 세타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 V, 수평면 조도라고 하는 거는 R제곱분의 I의 사인 세타를 곱해주게 됩니다. 교재 보시면은 여러 가지 공식이 있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H제곱분의 I 코사인 세제곱 세타라고 있게 되는데 이 과정은 제가 심화 강의에서 유도를 하도록 하겠고 여러분이 지금 기억하셔야 될 건 뭐라고요? 법선조도, 수평면조도, 수직면조도 요 세 가지의 공식은 다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단위는 뭐예요, 여러분? 단위는 다 럭스로 통일이에요. 단위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좀 잘 기억을 하시면 여러분이 나중에 어떠한 문제를 풀든 간에 특히 여기서 수직으로 내려온 다음에 이 D만큼 가는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이 조도에 대한 문제는 쉽게 풀이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개념 확인을 통해서도 이것을 적용한 예시의 두 문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이걸 응용한 거니까 한번 잘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점 광원으로부터 H만큼 떨어진 반지름 A의 원형면의 평균 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점 광원으로부터 H만큼 떨어진 지점의 반지름 A의 원형면의 평균 조도, 즉 원뿔 조도라고 했죠. 원뿔의 입체가 뭐라고요? 2파이 괄호치고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괄호 닫고 이것이 원뿔의 입체각이라고요. 그래서 교재에 적혀 있는 것과 같이 조도라고 하는 거는 면적분의 F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여기서 F라고 하는 건 광속이죠. 입체각 곱하기 광도가 됩니다. 여기에 면적이 되겠고 우리가 입체각은 어떻게 구한다 했죠? 2파이의 1 마이너스 2파이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에 여기에는 I가 이렇게 곱해져 있을 것이고요. 자, 면적을 해야 되는데 면적은 뭐냐면 요 면적이죠. 그렇죠? 파이 R 제곱이 됩니다. 파이 R 제곱이 돼요. 자, 그러면은 파이 지워지게 되어서 뭐만 남죠? R의 제곱 분의 2파이가 아니죠. R 제곱분의 2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곱하기 광도 I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단위는 럭스가 되겠죠. 이것이 뭐라고요? 점 광원으로부터 H만큼 떨어진 반지름 A의 원형면의
평균 조도라고요. 자, 여기는 원형 면의 평균 조도를 물어봤기 때문에 요 면을 A, 요 면적으로 삼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점광원이 아닌 광원에 의한 조도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자주 나오는 개념은 아니에요. 자주 나오는 개념은 아니라서 여러분이 좀 이제 공식만 조금 암기하고 넘어가시는 것을 저는 권장은 드리거든요. 왜냐면은 자주 나오는 개념도 아니고 여러분이 이걸 유도해서 사실 이제 문제가 출제되지 않으면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어려움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항목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좀 권장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냥 효율적으로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방법만 좀 소개를 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그냥 공식만 잘 기억하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교재에 적혀 있는 것과 같이 반구형 광원, 원평판 광원, 그리고 구광원이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 2는 파이 b 곱하기 h제곱 플러스 a제곱분의 a제곱 럭스라고 되어 있고요. 구광원인 경우에는 2는 파이 b 곱하기 h제곱분의 a제곱 럭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와 이 한 가지를 구분해서 공식만 좀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